어떤 상황에서든 좋지 않은 말, 비교. 본가에 다녀온 이 씨는 결국 또 한바탕 말싸움을 하고선 집을 나왔다. 본가에 가서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마다 매번 이런 식이다. 그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다투는 결정적인 이유는 항상 다른 집 자식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부모님의 화법 때문이다. 물론 부모님은 서운한 마음에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빠듯한 형편 탓에 넉넉하게 뭘 사드리지도 못하고 살갑지 않은 성격 탓에 자주 안부 전화를 하는 정서적 효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더 바라는 점이 있을 수 있고 자식이 그 바람에 미치지 못하면 서운함을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운함을 전달하는 그 표현이 늘 문제다. 아유, 내 친구는 이번에 자식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줬더라. 옆집 김 여사네 아들은 진작에 결혼해서 벌써 손주를 둘이나 안겨줬는데 다른 집 자식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다던데. 이런 비교를 당하면 그는 죄송한 마음이 들다가도 화가 나서 버럭하게 된다. 내 친구는 부모님 이번에 아파트 하나 해주고 다른 친구는 차 한 대 사줬대요. 저도 이런 거 다 말씀드려요? 그제서야 어색하게 대화가 마무리되지만 이미 감정은 서로 상할 대로 상한 상태다. 이 씨는 정말 궁금하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만 하시지 왜 꼭 비교를 하시는 걸까? 남들은 본가에 가면 부모님과 즐겁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쉬고 온다던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하는 거지?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깜짝 놀란다. 아, 잠깐. 나도 지금 비교한 건가? 오늘날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학창 시절에는 수많은 수험생들과 성적으로 경쟁해야 하고 좁디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도 치열한 경쟁은 필수다. 그 경쟁에서 승리에 입사한 뒤에도 제한된 승진의 기회를 잡기 위해 동료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업계에서의 성과를 위해 라이벌 회사와 끝없이 경쟁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하다못해 동네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더라도 근처 카페들과 경쟁을 해야 살아남는다. 일상에서도 삶은 경쟁의 연속이다. 아이를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수많은 학부모와 경쟁해야 하고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 수많은 수집가들을 제치고 오픈런에 성공해야 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승객들과 알게 모르게 눈치 싸움을 한다. 이렇듯 세상을 사는 데 있어 타인과의 경쟁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래서 경쟁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절대 즐거운 일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경쟁은 힘들고 괴롭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누가 더 나은 판단과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쟁은 반드시 비교를 동반한다.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곧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스트레스인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대화에서 비교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교가 나쁘다는 것쯤은 누구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의 말을 쓰기 때문이다. 상대의 잘못을 탓하고 서운함을 쏟아내는 말다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비교의 말을 하고는 한다. 다른 집 남편은, 다른 집 아내는, 다른 집 자식은, 다른 집 부모는. 같은 말이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흔히 쓰는 대표적인 비교의 말이다. 비교를 하는 목적은 누군가의 잘못을 더 부각시키고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는 지적과 비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 목적이 달성되어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게 된다면 아주 다행이겠지만 대개는 목적과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온다.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잘잘못과는 별개로 불쾌하기 때문이다. 설령 자신의 잘못으로 미안한 감정이 들다가도 비교를 당하면 미안한 마음이 사라진다. 당연히 이렇게 감정이 틀어지면 싸움만 더 커질 뿐이다. 그러므로 상대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을 얻어내기 위해 비교의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 당신의 말다툼에서 남들과의 비교를 철저히 빼자. 상대의 행동에서 뭐가 서운한지만 말하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만 이야기하자. 특히 가족이나 친구 등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과의 다툼에서는 절대 마음의 상처를 남기면 안 된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쓰는 비교의 말은 그것이 나쁜 대화 습관이라는 걸 누구나 알기에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쉽게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좋은 상황에서의 비교는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고치기가 더욱 어렵다. 남들과의 비교는 서로 싸울 때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도 종종 사용된다.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 있으니 아무리 좋은 분위기였다고 해도 비교의 말은 언제나 나쁜 쪽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비교는 잘못을 부각시키기보다 탁월함을 희석시킨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돌아온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활기찬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 아빠, 나 이번에 성적 엄청 올랐어요. 혹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한 부모에게 엄마 아빠, 저 혼자 밥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해놨어요 라고 신나게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부모는 잘했어 우리 아들, 너무 멋지다, 최고야, 고마워 라고 말한다. 아주 정상적이며 좋은 대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들, 남들도 다 그 정도는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상황에서도 굳이 남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다. 여보, 나 요즘 좀 잘하고 있지 않아? 일도 열심히 하고 육아도 잘하고 있잖아. 그렇지? 라고 말하는 배우자에게 내 친구 배우자들도 다 그 정도는 해 라고 말하는 것. 딸, 김치 담가놨으니까 시간 될 때 와서 가져가. 때마다 맛있는 김치 챙겨주니까 고맙지? 라고 말하는 엄마에게 엄마, 내 친구 엄마들도 다 자식들 김치 챙겨줘. 새삼스럽게 고맙기는 이라고 말하는 것. 모두 비교의 말들을 사용한 대화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뿌듯한 순간이 있다.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큰 칭찬을 바란다기보다 그저 잘했어, 고마워 같은 인정의 말 한마디가 듣고 싶을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남들도 당신만큼 잘하고 있다는 비교의 말은 그 사람이 한 좋은 행동을 특별할 것 없는 누구나 하는 행동으로 만들어버린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좋은 행동을 특별히 좋을 것 없는 행동으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의 칭찬에서 남들과의 비교를 철저히 빼자. 상대가 잘한 일에만 집중하여 온전히 칭찬하고 충분히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자. 더 잘난 사람과의 비교는 듣는 사람에게도 말하는 사람에게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세히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복잡한 의도를 하나하나 생각해가며 비교의 말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별뜻 없이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른다. 비교하는 대화가 습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쁠 때나 좋을 때나 습관적으로 비교의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맞는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혼잣말이 아닌 타인과 말을 주고받는 대화에서는 내가 기대하는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곧 말을 하는 이유가 된다. 이를테면 배고프다라는 말에는 밥 먹자라는 말이, 너무 피곤해라는 말에는 얼른 쉬어라는 말이 말한 사람의 의도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답이다. 일상의 모든 대화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가끔은 상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대답으로 갈등이 야기되거나 증폭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리고 한 번쯤은 말해봤을 법한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다. 이 표현은 안면이 없는 낯선 사람끼리가 아니라 부부나 연인 사이, 그리고 부모 자식이나 형제 자매 사이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낸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 이런 갈등은 이제 막 육아를 시작한 부부들에게서 많이 일어난다. 아이가 태어나 이제 막 육아를 시작한 부부들이 초반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기에 정신적으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같이 키우는 배우자에게 힘듦을 토로하고 싶어서 힘들다고 말했을 뿐인데 자기 많이 힘들지, 고생이 많아 라고 말해주기는커녕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같은 말을 듣거나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따뜻한 말을 기대했던 배우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너지면서 화가 치밀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네가 나만큼 힘들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같은 반응이 이어지면서 처음 바랐던 이해와 위로가 가득한 대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버리고 만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도 힘들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표현은 대화 자체만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매우 좋지 않은 대화 습관이다. 이 의도와 타이밍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해야 좋은 대화가 되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먼저 나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한다. 힘들다는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힘듦을 해결해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고 두 번째는 그저 들어주고 알아달라는 정서적인 공감이다.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거나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상대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가 바로 후자의 의도를 갖고 말하는 경우다. 때로는 상대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그래서 고통이 덜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이런 목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면 대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된다. 나 너무 힘들어 라는 말에 나도 뭐 어떡하라고 라고 대답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처럼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춘 반응이 대표적이다. 그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같은 말이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처럼 시시비비를 가리는 반응들도 있다. 뾰족한 해결 방법이 당장 떠오르지 않으니 근데 나도 힘들어 라는 날선말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공감해 주기를 바라며 말했던 사람은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뒤늦게 자신의 의도를 표현한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기 시작한 후다. 그래서 공감을 표현하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라는 말로 가장 먼저 상대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인정해주자. 그리고 더 나아가 공감을 넣어 힘들 텐데 잘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로 고마움을 때로는 힘들었을 텐데 더 신경 못 써서 미안해 라는 말로 미안함을 표현해주자.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을지도 모를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든든한 위로와 응원이 될 것이다. 반대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상대를 배려하며 말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말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들다. 알려주지 않고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일지도 모른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의도를 밝히는 게 별것 아니지만 큰 배려가 된다. 자기야, 내가 너무 힘든데 혹시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말이나 자기야, 내가 너무 힘든데 그냥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라는 말로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는지 알려주자. 상대는 조금 더 편안하고 차분하게 당신의 말을 들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기대하는 대답을 들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배려의 핵심임을 기억하자. 갓난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아이 때문에 진땀을 흘린 적이 많을 것이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왜 우는지도 불분명한 그 울음. 나 역시 이제 막 육아를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게 미숙한 초보 아빠였던지라 아이가 울면 당황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달래서 울음을 그치게 한다는 일념으로 아이가 평소에 좋아했던 인형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어 아이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하지만 매번 좋아하는 인형을 눈앞에서 흔드는 내 행동은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그 이유를 육아가 조금 익숙해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엉엉 우는 아이를 잘 관찰해보면 눈을 질끈 감고 운다. 눈을 꽉 감고 있는 아이 앞에서 인형을 흔들어봤자 애초에 보이지를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일까? 그랬다. 장난감은 눈을 뜨고 있을 때 흔들어야 했던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아이가 울 때는 눈앞에서 인형을 흔들기보단 쓰다듬기나 안아주기 같은 촉감으로 아이를 달래고 귀 근처에 평소에 즐겨 듣던 동요를 조금 크게 틀어 시각이 아닌 청각으로 안정감을 주려 노력했다. 이런 방법으로 아이가 진정을 하고 질끈 감은 눈을 뜨게 되면 그때 좋아하는 인형을 눈앞에서 흔들어 주었다. 그러면 아이는 비로소 울음을 그쳤다. 적절한 방법을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아이를 달랠 때처럼 말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도 힘들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왜 없을까? 상대가 힘든 것도 알겠지만 나도 힘들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힘들다는 상대방의 말에 곧바로 나도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우는 아이 앞에서 인형을 흔드는 일과 같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고통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 상대방에게 나도 힘들다라고 말하고 싶더라도 일단 상대의 말에 온전히 공감해주는 대답을 해보자. 그리고 상대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들어주자. 그렇게 그 대화가 잘 마무리되고 상대의 마음이 진정된 후에 그때 나의 괴로움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 우는 아이가 질끈 감은 눈을 뜰 때까지 다독이며 기다려주는 것처럼 말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상대의 힘듦도 잘 들어주고 나의 힘듦도 잘 전달하는 최고의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대화를 하는 멋진 당신에게 사람들은 무척 고마워할 것이다. 때로는 잘잘못을 따지는 논리가 아니라 인정과 공감이 인간관계를 더 멋지고 더 풍요롭게 만든다. 왜 마음과 다른 말을 해서 상처를 줄까?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인 남자아이가 친구들과 잘 놀고 있는 또래 여자애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고 있다. 괜히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치기도 하고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뺏기도 한다. 하지 말라는 말에 내 맘인데 라며 놀려댄다. 결국 참다 못한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너 진짜 나빠! 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이내 등을 돌려 저 멀리 가버린다. 그 순간 시종일관 장난스럽게 웃던 남자아이의 표정이 침울해진다. 재밌는 장난이 끝나서가 아니다. 사실 소녀는 소녀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학창시절에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괜히 시비를 걸고 괴롭혔던 경험. 결국 그 사람은 내 곁에서 멀어지고 나와 달리 좋아하는 마음을 멋지게 고백한 다른 경쟁자의 차제가 되었던 그 쓰라린 경험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믿는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것, 내 귀로 직접 들은 것만 사실로 여긴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고 여기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직접 얻은 정보는 무엇보다 직관적이고 믿음직스럽기 때문이다. 유명 가수의 감동적인 콘서트 영상을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울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간접 경험이라고 해도 직접 경험한 것보다는 좋을 수 없다. 뭐든지 간접보다는 직접이 더 와닿고 더 명확하다.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쓰는 말도 그래야 한다. 말은 보이지 않는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도구로서의 말은 직관적이고 직접적이며 나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말이 가진 기능을 가장 알맞게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마음과 정반대의 말을 쓰는 경우가 많다. 언젠가 놀이터에서 한 여자아이가 덤벙대며 놀다가 크게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그러자 어디선가 바람처럼 달려나온 아버지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잔소리를 했다. 아휴, 너 왜 항상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칠칠 맞게. 넘어진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잔소리부터 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가 덤벙대다 넘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닌 모양이었다. 제발 조심 좀 해. 너 그 덜렁거리는 성격 언제 고칠래? 물론 넘어져서 다친 딸을 보는 아빠의 마음은 안타깝고 속상할 것이다. 빛의 속도로 달려나와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만 봐도 아이를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봤는지 알 수 있었다. 통증이 오래가지는 않을지, 흉터가 남지는 않을지 왜 걱정이 안 되겠는가. 이 모든 감정은 딸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그 좋은 마음과 달리 정작 딸의 귀에 들리는 것은 아빠의 나쁜 말이다. 조심 좀 하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라며 부주의를 비난하고 부드러운 말투가 아닌 다그치는 말투로 속상해서 그래 속상해서 라고 말한다. 마음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은 없다. 조심 좀 하지라는 말은 되돌릴 수 없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뒤늦은 지적이다. 가뜩이나 원치 않게 다치는 바람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 하나를 더해줄 뿐이다. 걱정스러운 마음은 그 마음 그대로 걱정하는 말로 전하는 게 더 좋다. 아유, 우리 딸 많이 아프지? 괜찮아. 연고 바르고 밴드 붙이면 괜찮을 거야. 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조심 좀 하지라는 다그침은 다친 직후에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하는 게 조심성을 기르는 데는 더 나은 방법이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한 무리의 친구들이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닌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유독 꼼꼼하고 부지런해서 여행 갈 때마다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음식들과 물건들을 매번 챙겨온다. 물론 아무리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도 매번 신경 써서 물건들을 챙기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친구들 역시 그의 준비성과 배려를 향해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한 친구만 고맙다는 말은커녕 매번 싫은 소리만 한다. 야, 뭐하러 이렇게까지 써왔어?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 이런 거 없어도 잘만 먹는데 다음부터 하지 마. 반복되는 부정적인 반응에 참다 못한 그가 한마디 한다. 나는 그냥 너희들 먹고 쓰라고 챙겨온 건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서운하게. 그러자 친구가 놀라 대답한다. 아니, 나는 그냥 미안해서 그런 거지. 나는 못 챙겨오는데 네가 맨날 고생하니까. 이 대화에서도 마음과 말이 전혀 다르다. 친구는 미안한 마음을 일종의 비난과 부정으로 표현한 것이다. 고마운 마음을 반대로 돌려 말하지 말고 네 덕에 맨날 우리가 편하게 잘 놀고 온다. 항상 고마워. 너 다음 달 회비 깎아줄게. 라고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명확하게 전달해보면 어떨까? 마음과는 반대로 말하며 나의 본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기대도 없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때때로 마음에도 없는 소리는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음에도 마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다. 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상대방은 자기가 들은 대로 행동하지만 결국 그 행동에 대해 억울하게 혼나게 된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제왕절개 수술로 예쁜 아기를 낳은 아내와 그 아내를 옆에서 간호하는 남편이 있다. 아내는 수술 후 며칠 동안 거동이 힘들고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 반면에 남편은 밤이 되면 피곤이 몰려와 잠이 쏟아진다. 하지만 아파하는 아내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잠을 참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한다. 자기야, 나 괜찮으니까 그냥 자. 그 말에 남편은 반갑게 대답한다. 진짜? 그럼 나 눈 좀 붙일게. 남편은 곧바로 깊은 잠에 빠진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아내가 남편을 째려보고 있다. 흥, 코까지 골면서 아주 잘 자더라.
난 아파서 한숨도 못 잤는데 잠이 왔어? 아내의 반응에 남편은 어리둥절하다. 아니, 자기가 괜찮다고 해서 잔 건데. 그러자 답답하다는 듯 아내가 앙칼지게 한마디를 던진다. 잘한다고 진짜 자냐? 코미디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로 쓰이는 이러한 대화는 과장된 모습으로 연출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하라고 해서, 해도 된다고 해서 했을 뿐인데 나중에 했다고 혼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억울하게 혼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무척 고맙다. 바라는 바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말해주자. 아쉽고 서운하기는 해도 적어도 내가 말한 그대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싫은 소리를 하지 말자. 함께 밤을 지새워주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말하자. 분명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다. 물론 심각하고 나쁜 종류의 거짓말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말임에는 틀림없으니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관계에 좋다. 옛말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마음이 통하는 사이라는 의미와 함께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말이다. 하지만 더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듣는 사람의 센스에 말하는 사람의 센스도 더해져야 한다. 듣는 사람이 잘 들어주길 기대하기보다 말하는 사람이 애초에 정확하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함으로써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야 하지 않을까? 불확실한 기대가 아닌 확실한 이해가 동반된 말을 할 때 진정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 개떡은 개떡이라고, 찰떡은 찰떡이라고 말하는 멋진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 문제는 세대 차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누구나 대화를 할 줄 아는 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대화가 세상에서 제일 쉽고 즐거운 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불편한 일이기도 하다. 대화에 아예 흥미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대화가 잘 되지 않아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 특히 이런 대화의 어려움은 아이들과 대화하고 싶은 부모, 손자, 손녀와 대화하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나이 차이가 많은 관계에서 두드러진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대화를 왜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대화는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실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유의적인 목적도 가진다. 진지한 태도로 심오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편안하게 가벼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소위 말하는 영양가 없는 대화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고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그런 이유로 이런 가벼운 일상의 대화가 부모, 자식, 부부, 연인, 친구 사이에서 훨씬 중요하다.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바로 대화가 가진 이 유의적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한 핵심은 흥미와 재미다. 그 누구도 자신이 알고 싶지 않고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한 사람만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대화에 참여한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함께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사춘기 자식들과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그러기 힘든 이유는 부모가 자기 기준에서만 재미있는 일방통행과도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기 때문이다. 대화 참여자 모두가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능하면 옛날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 아이들이 공중전화가 있던 시절의 이야기를 재미있어 할까? 비디오를 빌려보고 영화 한 편을 다운받으려면 하루 종일 걸렸던 시절의 이야기, 옛 추억으로 사라진 그 시절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를 과연 재밌어 할까? 10대 자녀들에게 부모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딸, 뭐 보고 있어? 응? 이 가수 누구야? 너무 요란하기만 하다. 가사도 하나도 안 들리고 이게 노래야? 엄마가 네 나이였을 때는 김한선이 최고였는데 어땠냐면 말이야. 아들, 축구 봐? 요즘 축구는 뭔가 축구가 아닌 것 같아.
보는 재미가 없어. 아빠한테 축구는 어땠냐면, 얘들아, 아빠는 어렸을 때 단칸방에서 6식구가 함께 살았어. 화장실도 밖에 있었다니까. 야, 너네는 지금 복 받은 줄 알아. 이런 말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흥미가 있을 리 없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과거의 얘기만으로도 이미 지루한데, 심지어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루함을 넘어 기분까지 나빠진다. 권위적인 사람을 비꼬는 별칭인 꼰대와 항상 붙어다니는 라떼는 이라는 문구가 나 때는 말이야 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것이다.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심지어 묻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늘어놓는 기성세대를 풍자한 이 표현은 옛날 이야기가 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너무 먼 과거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흥미롭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재 혹은 아이들도 기억할 정도로 가까운 과거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아이들이 먼저 엄마랑 아빠 어릴 때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대화를 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나만 아는 이야기 말고 함께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삼는 것이다.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일들 중에서도 함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야 모두를 대화에 참여시킬 수 있다. 함께 갔던 여행, 함께 봤던 영화, 함께 먹었던 음식 등 함께 했던 모든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 모두가 적극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주제들이다. 아들, 우리 여름 휴가 갔을 때 뭐가 제일 재밌었어? 아빠는 수영장에서 우리 가족 다 같이 수영했던 게 제일 좋았거든. 딸, 엄마가 창건 수업 갔을 때 처음으로 학교 들어가 봤잖아. 너희 학교 엄청 크더라. 근데 급식실은 몇 층에 있어? 엘리베이터 없던데 교실로 올라가기 안 힘들어? 이처럼 공통의 주제로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차츰차츰 영역을 넓혀가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방법은 대화 전체에서 내가 말하는 양보다 듣는 양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다 보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고민거리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럴 때는 누구라도 만나 고민을 털어놔야 답답함이 해소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까? 당신이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내가 아닌 다른 친구를 불러내어 쏟아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대체 그 친구는 왜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나를 더 이상 절친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가? 내가 뭔가 서운하게 했나? 여러 가지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서운함마저 느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대화 방식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민을 털어내 답답함을 풀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너 진짜 고민되겠다. 그런데 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그때 내가 어땠냐면 하고 내 이야기를 늘어놓는 식으로 긴 시간 조언을 건네지 않았는지 말이다. 위로와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자기 고민을 친구에게 짊어지게 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작 말을 하려던 사람은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하고 들어줘야 할 사람이 말을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벌어진다. 당연히 이 경험을 한 사람은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에 그 말 많은 친구 대신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다른 친구를 찾을 것이다. 특히 대화 상대가 어리면 어릴수록 많이 들어줘야 한다. 누군가의 말을 가만히 듣는다는 것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인내심이 부족한 어린아이일수록 남의 말 듣는 걸 어려워한다. 얘들아, 엄마랑 대화 좀 할까? 라며 아이들 앞에 앉혀놓고는 부모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아이들이 과연 부모님과의 대화를 반가워할까? 오히려 대화하자는 그 소리 자체를 피하게 될 게 분명하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들 뭐해? 오늘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았어? 딸, 뭐 보고 있어? 야, 이 친구들이 요즘 우리 딸이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이 뭐야?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 아빠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라고 먼저 묻는 것이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즐거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질문을 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대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주고 그만큼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준다. 다른 집 아이들은 아빠하고 수다도 잘 떨고 그런다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무뚝뚝하고 재미가 없는 거지? 엄마 얘기는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면서 아빠 이야기는 왜 그렇게 안 하지?
내가 이렇게나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런 노력을 몰라주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동안 정말 아이가 원하는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자. 무턱대고 부딪힌다고 매끄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예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대화를 하려 하면 절대 화목하고 즐겁게 대화할 수 없다. 핵심은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의미를 알면 함께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함께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다.